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날씨가 좀 나아지나 싶더니 또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는 이 순간이 참 행복하게 느껴지는 계절이에요. 며칠 전 친한 언니와 함께 오랜만에 고깃집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만나 수다 떨며 맛있는 고기를 먹으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 테이블에 불판을 갈아주던 아르바이트생이 정말 어려 보이더라고요. 아직 고등학생 같아 보이는 앳된 얼굴에 깡마르고 여린 소녀를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괜스레 마음이 찡해졌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나이에 무슨 사정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 10대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 역시 그 소녀처럼 어렸을 때부터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고깃집에서 숯불 알바, 전단지 붙이기, 공장에서 박스 정리하기 등등 10대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벌기 힘들다는 걸 일찍 배웠고 돈의 소중함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우리 집에서는 할머니가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워낙 엄하시고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셨거든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엄마에게 좋은 말씀해 주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손녀라서 예뻐해 주신 것도 아니었죠. 엄마를 미워하고 시집살이 시킨 건 전부 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셨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주길 바라셨는데 딸인 제가 태어나서 할머니의 심통이 더 단단해졌죠. 다른 집을 보면 아들 부잣집에 태어난 딸은 공주처럼 자라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사셔야 했죠. 그래서 저 또한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은 거의 없어요. 항상 같은 시간에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시고 반찬이나 국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엄마를 심하게 혼내시는 모습만 평생을 봐왔으니 좋은 기억이 있을 리가 없었죠.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늘 혼나셨고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가슴 졸이던 때를 잊을 수 없네요. 한 번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7살인가 8살인가 했는데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점쟁이한테 갔더니 너한테 악기가 붙어서 아들이 나와야 할 자리에 내가 나왔다고 하더라. 지금 그 악기를 쫓지 않으면 내가 우리 집안의 대를 끊으려고 들어온 악기가 된다고 해서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하시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나랑 같이 기도하러 다녀오자고 하셨어요. 어린 저는 악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엄마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도 저를 미워하셨어요. 엄마가 혼나는 건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밤에 할머니가 일찍 잠드시면 엄마는 몰래 천장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고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아주 어릴 적이지만 엄마의 술주점은 제게 상처였고 마음 한켠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아빠는 항상 꼭두새벽에 출근하시고 모두 잠들었을 때 퇴근하시니 아빠에게 기댈 수도 없는 환경이었죠. 다른 집을 보면 딸들은 엄마랑 애착이 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저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였어요. 어린 시절 저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장을 보거나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사 먹는 그런 소소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었죠.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학교 앞에서 데리러 오기도 했는데 저희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엄마 손을 잡고 하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어릴 적 기억이 하나 떠오르네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몸살이 심하게 걸리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챙겨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죠. 할머니는 노인정 친구들을 만나러 가셨고 집에 있었다고 해도 아픈 엄마를 보살펴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는 일 때문에 항상 바빴으니까요. 어린 저는 엄마에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계란 프라이랑 햄을 굽다가 그만 얼굴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 일로 엄마에게 혼이 나고 화상 전문 병원에 가서 이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엄마는 너는 뭐 한다고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만드니? 내가 언제 그런 걸 해달라고 했어?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게 뭐냐? 라고 혼내셨어요. 할머니가 알면 또 난리가 날 텐데 어쩔 거야? 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반이나 걸리는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오가는 길 내내 엄마에게 혼나고 욕을 먹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병원에 가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엄마와 단둘이 버스를 타고 한참을 걸으며 마치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기분이 들었고 사랑받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다친 적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동생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동생을 임신했을 때부터 몹시 불안해하셨어요. 아마도 또 저 같은 딸이 태어날까봐 그랬겠죠. 할머니와 함께 주말마다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셨고 밤마다 물을 떠놓고 어딘가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 엄마와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정말 쓸모없고 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동생은 다행히도 남동생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이었죠. 항상 무섭고 냉정하던 할머니가 동생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어머님, 이번엔 아들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자 할머니는 그러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 아들을 이렇게 딱 낳았잖아. 기도를 정성스럽게 올리니 바로 응답이 왔어.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이제 우리 집도 드디어 체면이 서는구나. 아이고, 장하다 우리 장소운, 이라고 말씀하시며 동생을 떡두꺼비 같다고 하며 항상 웃으며 안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갓난아기일 때도 저렇게 안아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퇴원한 후부터 엄마는 저에게 완전히 신경을 끄셨어요. 엄마, 나 내일 준비물이 있어서 준비물 값 좀 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지금 학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안 보여? 라고 답하시곤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신경 쓰이게 해서. 앞으로는 알아서 할게요. 내 손을 덜어줄 생각은 않고 게으름만 피우다니 얼른 들어가. 이 말이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준비물을 사야 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아빠가 퇴근하면 몰래 조금씩 타서 썼어요. 사실 무관심은 괜찮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저는 집 안에서 모든 생활을 정말 조심조심하며 지냈어요. 제 때문에 동생이 울기라도 하면 엄마와 할머니에게 모진 말을 들어야 했거든요. 동생에게 피해를 줄까봐 항상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기들의 행동을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울까봐 돌 때까지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었어요. 야단 맞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제 탓으로 동생이 울거나 피해를 주게 되면 잡히는 대로 물건이나 손이 날아왔어요. 너,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얼른 저리 떨어져. 계집애가 어디서 우리 장순한테 저리 가지 못해. 이래서 여자는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주의를 여러 번 줬는데도 저러네요. 다신 못 그러게 할게요. 저는 집에서 가장 최하위의 인간이었어요. 항상 남동생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고
저는 그냥 자비를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받았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봐왔던 그 모습들 때문에 남동생은 점점 크면서 저를 자기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에게 저를 욕먹게 해서 얻어내는 걸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4~5살 때쯤이었죠. 너, 나를 그렇게 꼬집으면 어떡해? 엄마, 누나가 나를 괴롭히고 여기를 막 때렸어요. 이 기집애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학수가 어떤 애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어디서 장순한테 그따위 행동을 해? 네가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저는 속으로 저 어린애가 어쩜 저렇게 영악하고 야갔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저는 집을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고 가족의 곁을 떠나고 싶었어요. 이런 걸 가족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차라리 가족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에 엄마가 너는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며 공부를 그만두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강요하신 거예요. 지수가 여자가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절대 그런 거 없어. 엄마 봐. 학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잔소리하던 너희 할머니도 이제는 엄마한테 별말 안 하시잖아. 여자는 그냥 시집가서 남자 잘 보필하고 아들 낳으면 그게 최고야. 학교에서 알려주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생 뒷바라지나 할 생각해. 공부 같은 건 할 필요 없어. 알겠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여자도 공부 열심히 하면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다른 애들처럼 용돈 받으면서 지내고 싶어요. 뭐? 이게 지금 엄마가 하는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여자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그런 거 전부 거짓말이라니까. 이게 자기 애미 말은 못 믿고 어디서 버릇없이 말대답만 배워와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가출이라도 해서 집을 나왔어야 했는데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14살, 15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엄마에게 끝까지 대들 수 있겠어요. 엄마는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면 가끔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엄마가 제 고생을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알바비를 받아오면 지회를 탁탁 세워보고는 제게 이러셨어요. 너 어디서 월급 받은 거 중간에 가로챈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평소보다 금액이 적은 것 같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정말 아니에요. 엄마 제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요. 저번 달보다 6시간 정도 일을 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엄마 돈을 가로챌 생각을 하겠어요? 저번 달보다 왜 6시간이 적어졌지? 설마 또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런 거야. 엄마가 그런 애들이랑 굳이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했지. 여자는 어차피 시집가면 친구들이랑 다 인연 끊기게 되고 그냥 남일 뿐이야.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지 마. 엄마는 제가 친구랑 어울리는 것조차 쉽게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여자 인생에서는 남편이 가장 중요하고 남편만이 여자를 살리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친구들을 사귀어봤자 결국엔 다 인연을 끊긴다면서 어울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시는 목적은 그저 오로지 졸업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순진한 아이는 아니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곧잘 어울렸어요. 물론 엄마에게는 비밀로 했었죠. 아무튼 엄마께서 저에게 저런 말을 하실 때면 정말 친엄마가 맞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또 그런 엄마를 마냥 외면할 수 없었던 게 할머니한테 내내 시달리는 엄마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친엄마가 아닐지라도 저는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했었거든요. 엄마가 너무 싫다가도 그래도 있다는 것 자체에 마음의 안식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양과 장점을 느꼈었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여차저차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엄마는 실업계 학교를 가서 바로 취업할 생각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려서 인문계 학교로 진학했죠. 그런 저를 보면서 여자가 공부해서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며 또 온갖 욕을 하셨지만 저는 그냥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알바를 하면서도 새벽까지 공부해서 손을 놓지는 않았어서 공부는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수능도 꽤나 잘 본 편이었고요. 학원이며 과외며 그런 걸 일체 받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저는 알바를 계속하면서 공부했는데도 서울권에 진학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죠. 저는 너무너무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사실 알바를 하면서도 몰래 돈을 저축했었고 그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정말 고민한 끝에 엄마에게 진학에 대한 의사를 밝혔어요. 엄마, 저 이번에 수능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저 사실 몰래 저축한 돈도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엄마한테 등록금 달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을게요. 서울에서 공부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모 성적이 잘 나왔다고 네가 나를 닮아서 머리는 좋더니 공부를 곧 잘하긴 했는 모양이구만. 근데 서울에서 대학 나오면 여자 인생이 뭐 그렇게 좋아질 것 같은 환상을 버리는 게 좋을 거다. 이게 다 너를 생각해서 애미 된 도리로 해주는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대학 진학은 아서라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상고 진학했으면 진작에 돈 벌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그까지 수능 공부한다고 지금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게 뭐니? 내가 허락해주는 건 인문계 진학까지고 대학 공부는 절대 안 돼. 아, 옆집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길 건너에 있는 공장에서 격리 구한다더라. 거기 곧장 취업하면 돼. 그리고 모아둔 100만 원은 어서 이리 가지고 와. 아, 네 동생 이번 달에 학원 보내주는데 보태야. 엄마, 그렇지만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한테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죠. 대학만 생각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것까지 전부 반납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소리를 어디로 들은 거야? 더 듣고 싶지 않아. 그 돈 당장 여기 가져다 놓고 내가 하라는 거기 그냥 들어가서 돈이나 벌 생각을 해. 알겠어. 저는 당장에 집도 떠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버텼어요. 서울에 가서 저 혼자 자유롭게 사는 상상만을 10,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학교에 가기만 하면 등록금을 버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다 견디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엄마는 집에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여자인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어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머리를 다 밀어버리겠다고 하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말한 그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수능 성적도 잘 나오지 못한 친구가 제게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의 턱걸이로 합격을 해서 서울 생활을 하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아렸어요.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매달 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집에 돈을 가져다 줬어요. 엄마는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동생에게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집에서 너무 오냐오냐 자란 녀석은 온갖 사고를 치는 양아치로 자랐어요. 용돈을 주는 저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죠. 제게 살가운 말 한마디라던가 아픈 때 걱정된다는 말 한 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값 30만 원이 없어서 나만 학교에서 이게 뭐냐고 학수야 좀만 진정해봐. 엄마가 구해다 줄게. 맨날 집구석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데 엄마가 어디서 돈이 있다고 그래. 네 누나한테 부탁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일단 침착해봐. 너 이러면 엄마만 또 할머니한테 된통 혼난단 말이야. 누나는 이 집에서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용돈이라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누나 노르든 또 하고 싶은 거냐 별거지 같은 게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그냥 산 거지가 따로 없어. 너 지금 누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똑바로 말해봐. 이게 어디서 괜히 옆에서 아들 심기 건드리지 마라. 넌 됐어 빠져 어디서 끼어들어서 말을 얹어. 엄마는 동생에게 싫은 소리 한 번은 할 수 없게 했어요. 동생은 그걸 권력으로 삼아서 한 번씩 저렇게 온 가족 머리끝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는 걸 보면 속이 답답했죠. 남들이 보면 집에서 잘못 가르쳐서 애가 저 모양이라고 할 게 뻔했는데 가족 누구도 그걸 고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저는 제가 자식을 낳는다면 절대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제가 28살이 되던 해였어요. 3년 전에 집에 나와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사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한참 만에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받으니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얘 너 지금 엄마한테 한 2천만 원만 땡겨줄 수 있지? 집 보증금 빼고 해서 가진 것 좀 다 내놔봐. 급해서. 그래 엄마 매달 집에 제 생활비 빼고 다 가져다 주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집 보증금 200만 원인데 그걸로 무슨 2천만 원을 만들어 와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자세한 건 알 것 없고 그럼 네 이름으로 대출 좀 받자. 오늘 당장 아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다가 2천만 원 좀 만들어 와라. 영문도 모르고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엄마 앞뒤 상황이나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엄마는 급하니까 일단 끊는다면서 전화를 휙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분명히 동생이 뭘 사달라고 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도 2천만 원이나 필요한가 싶어서 의아했어요. 만약 그런 거라면 절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사실 갑작스럽게 돈을 요구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불쑥 전화해서 300만 원만 달라고 하거나 500만 원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학수한테 그렇게까지 다 퍼주기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듣지도 않으셨죠? 몇 번 돈을 해주긴 했지만 제가 당장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엔 금액이 좀 커서 도대체 뭘 사달라고 한 거길래 이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동생은 보이지 않고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인 겁니다. 엄마는 울고 계시고 할머니는 끙끙거리면서 몸져 누워 있는 겁니다. 아빠는 그런 할머니 앞에서 손을 붙들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등골이 서늘한 게 무슨 일이 터졌구나 싶었어요. 저는 놀라서 울고 있는 엄마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그게 말이지? 네 동생 학수가 어제 소년원에 들어갔어. 불미스러운 사고에 여자랑 연루되는 바람에 억울한 우리 아들만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어. 어쩌면 좋니? 그 가여운 애를 아니 소년원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어쨌길래? 그래요? 피해를 입은 건 우리 아들인데 지가 피해자라고 빡빡 우기는 년을 합의금이랍시고 1억을 달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그 큰 돈이 어딨니? 네 아빠가 대출 끌어다가 어떻게 5천을 해결하고 내가 대출 끌어다가 3천은 해결했는데 2천이 모자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했는데 그것도 다 물거품이지 뭐. 우리 애는 어떡하니? 이제 그럼 그 전에 저한테 3만 500씩 달라고 했던 건 다 무슨 돈이었어요? 그것도 학수가 사고 쳐서 상대방한테 합의금으로 나간 돈이었어. 네가 도와줘서 몇 번은 크게 안 번지고 막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뭐라니?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그 착한 애가 소년원에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을지는 세상에.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달라고 했던 돈이 죄다 학수가 사고치고 그거 막으려고 합의금 마련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별수 없이 소년원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돈을 달라고 한 거고요. 저는요.
제가 벌어서 가져다 드린 돈으로 매달 학원비로 쓰이는 줄 알아서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나 보다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금껏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한 녀석한테 돈을 쓰고 있었냐고요. 의이씨 그게 지금 중요해. 그리고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할머니 들으시면 난리 나는 거 몰라서 그래. 아 그리고 두어 달에 한 번씩 얼굴 비치기나 하면서 뭘 안다고 떠들어. 그 착한 애가 친구 잘못 만나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데 누나가 되어가지고 동생 걱정은 못할 망정. 저리 꺼져. 이 도움 안 되는 연하 동생이 소년원에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피땀 흘려서 벌어다 주는 돈이 그런데 쓰였다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 동생이 무조건 피해자라고 동생은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면서 울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찬 겁니다. 이쯤 되니 온 가족이 정신병자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 때문에 소년원까지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지간한 일로 소년원까지 갔겠나 싶었어요. 그동안 합의금으로 전전한 이력까지 알게 됐으니 들을 것도 없었고 더 제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집구석과의 인연을 모조리 끊어내겠다고요. 더 이상 이렇게 양아치 같은 놈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들 몰래 서울로 거처를 옮겼어요. 가진 돈이 너무 없어서 고시원으로 첫 거처를 잡았었죠. 그리고 서울에 취업을 해서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알바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1년 만에 고시원을 빠져나와서 저만의 작은 원룸을 하나 얻을 수 있었답니다. 엄마는 제게 전화를 하셨지만 절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문자를 보내왔는데 호적에서 파내겠다. 지밖에 모르는 악마 같은 년. 내가 너 같은 악마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다 등등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보내왔죠. 그러다 돈이 필요하면 요구욕을 하면서 돈을 보내오라고 그랬어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된 이상 미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호구짓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렇게 생난리를 쳤지만 저는 모질고도 독하게 마음먹었던 것이었기에 3년 정도 연을 끊고 지냈어요. 저의 목표는 오로지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이었어요. 3년째까지 야간 알바를 계속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웃기게도 그런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 부서의 대리님이었는데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정하고 따뜻한 그에게 끌리게 되었고 저희는 다소 갑작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대가 없는 사랑을 받는 게 그게 참 어색하고도 생경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너무나도 품어주었고 2년간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연애를 했어요. 이 2년 동안 저에게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식구들이랑 독하게 인연을 끊은 지 5년이 되던 해에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그의 부모님이 저를 많이 궁금해하신다고 하셔서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가씨구나. 얼마나 예쁜가 보자 했는데 정말 너무 예쁜 아가씨가 왔네요. 어쩜 이렇게 피부도 고와. 그래도 아무렴 우리 엄마만큼 고울까? 아이고 저 눈구렁이 제가 저래요. 아가씨 부모가 자식에게 다정한 말을 뱉는 건 드라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집은 저희 집이랑은 완전 180도 다른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집이었죠. 사실 처음에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좋았는데 그의 집에 막상 와보니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지난 2년간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남자친구네 집안은 알고 보니 사업을 하는 집이었어요. 저에게는 유통장사를 그냥 조그맣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막상 그의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살고 있는 집의 규모,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이름을 알게 되고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큰 사업이라 적잖이 놀랐었죠. 학력도 변변치 않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 내가 이런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너무 망설여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죄책감마저 드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가정이 화목하거나 하면 이렇게까지 주눅들고 창피하지는 않았을 건데 저희 집은 저를 너무나도 작게 만들고 있었죠. 그의 부모님은 저를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결혼하면 살 집이랑 혼수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조금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간 고민을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오빠, 내가 어제 오빠네 부모님 만나 뵙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결혼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아마 부모님도 우리 집안 사정 이야기 들으면 결혼 반대하실 거야. 난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인지도 몰랐었고 나랑 보낸 시간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오빠 수준에 맞는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야,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기분 나빠할까봐 굳이 말하진 않았는데 사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자기네 집 사정 다 말씀드렸어. 어쨌든 결혼하려면 우리 부모님도 알고 계시긴 하셔야 하는데 직접 말하기는 분명 껄끄러울 것 같아서 그랬어. 나도 솔직히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걱정하면서 드렸는데 엄마가 내 말 듣고는 그러시더라.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상황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지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 예쁘게 잘 자란 것 같다면서 자기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 정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이 바보야, 자기는 절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더 이상 그걸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듣고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면서 내가 이 사랑을 대가 없이 받아도 되는 것일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온갖 일들로 너무 신경이 쓰이는 상태로 야근을 계속했더니 얼마 있다가 몸살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새벽에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고 죽겠다 싶은 고비는 넘겼어요. 병원에서는 한 이틀간 입원해서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 기회에 잠이나 실컷 자자 하는 마음으로 병가를 내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날은 저의 생일이더라고요. 저도 잊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평생 누가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생일을 챙기게 되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유, 일어나지 마요. 몸도 성치 않은데 누워 있어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알긴, 아들내미한테 듣고 왔어요. 아이고, 어쩌다 몸살이 다 나가지고 얼굴이 해숙해졌네. 아들놈이 오늘 아가씨 생일이라고 하길래 미역국이랑 갈비랑 이것저것 좀 챙겨와 봤어요. 원래 우리 집에 초대 와서 맛있는 거 뜨끈뜨끈한 상태로 대접하고 싶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야, 아줌마 정성을 봐서 한 끼라도 든든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잘 먹어야 빨리 낫지. 저는 어머님이 보온통에 챙겨오신 김이 폴폴 나는 미역국을 보자마자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다른 사람이 제게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미역국을 챙겨준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미역국이며 갈비며 잡채까지 고태원인데도 불구하고 생일날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 마음에 바리바리 챙겨오신 그 정성과 사랑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그와 결혼하기로요. 이렇게까지 저한테 마음을 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려 하는데 더 이상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사치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저는 식구들이랑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빠랑은 1년에 두어 번 연락을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차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만큼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어서 그랬죠.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정갈한 일식집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어른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는데 저희가 있는 룸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소리를 고래고래 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 엄마인 겁니다. 엄마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애비가 정장 쫙 빼입고 말없이 나가길래 어딜 가나 싶어서 따라와 봤더니 네 년이 여기 있더라. 이 년이 어떤 년인 줄 알고 며느리로 드리는 거예요. 내 딸년이지만 아주 쓰레기 같은 년이에요. 당신들 알기나 해줘. 저 사부인 일단 진정을 좀 해보세요. 아버님이 일어나서 말리셨지만 이미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라 말려지지 않았어요. 저년 아주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악마 같은 년인데 저런 것이 집에 들어가면 배가 망신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들 다 살려주는 거야. 야 이년아 어디 너 혼자 그렇게 홀랑염 끊고 집 나가서 잘 먹고 잘 생각을 해. 이 파렴치한 기집애야. 아버님이랑 예비 신랑 둘이 안간힘을 써서 엄마를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결국 식당 직원들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참을 신랑이 한 끝에 겨우 엄마는 아빠와 돌아가셨고 잠잠해졌답니다.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저의 자존심 자존감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지고 이 결혼도 결국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싶었죠. 그런 엄마 아래서 자란 사람인 걸 모두 들켜버렸으니 소방마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의외였어요. 그날 사부인 보니까 우리가 지숙이 너를 며느리로 드리기로 한 걸 정말 잘한 것 같더라. 너는 어쩜 그런 어머니 아래서 이렇게나 반듯하고 곱게 자랐니? 어디 바깥에서 내가 내 며느리 되래라고 자랑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더라. 지숙이는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이야. 어쩜 그렇게 애가 침착하고 옳겠니? 여보 우리 아들이 여자 하나는 진짜 잘 골라왔어요. 아버님까지 한마디 거드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 꼴을 보고도 저와의 결혼을 찬성해 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내가 뭘 했어? 자기야 당신 사랑받기에 너무 충분하다고 그랬었지. 저희는 4개월 만에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해쳤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라는 사람을 믿어주시고 이 결혼을 강력하게 찬성해 주신 어머님한테는 저 또한 며느리로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은 심장 쪽에 질환이 있으셔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했는데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매번 제가 어머님을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시러 가면서 저희는 부쩍 가까워졌어요. 어쩌다 심장에 무리가 갔는지 여쭙다가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한참 전에 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류가 한 번 막혀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동생 이야기만 꺼내면 눈시울이 붉어져서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병이 생긴 건 줄을 몰랐기에 놀랐고 한편으로는 먹먹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일찍 떠난 딸의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 또한 더더욱 잘하려 애썼어요. 저희는 어디에 밥 먹으러 가기라도 하면 누구도 고부지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만큼 친딸이랑 친엄마처럼 다정하게 지냈죠. 어릴 적에 그렇게 바라던 저의 꿈을 결혼해서 이뤄보게 되었어요. 남들은 시어머님이랑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님이랑 수다 떠는 게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온을 깨는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친엄마라는 인간의 전화였어요. 제가 자기 전화를 계속 회피하고 안 받으니 문자로 내 인연 남편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까지 못 볼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지라 전화를 받았더니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신혼집으로 엄마를 오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시댁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보았어요. 어머님이랑 몇 번 갔던 곳인데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엄마랑 있는 시간이 덜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네가 결혼하더니 아주 때깔이 좋아졌다. 너 네 남편 집안이 그렇게나 좋던데 이 애미한테는 입 싹 닫고 있었더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돈 많은 남자 꼬시는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대단하더라.
너 그 결혼 생활 계기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한번 크게 당기고 이혼해. 너 그 능력이면 다른 돈 많은 남자 다시 꼬실 수 있어? 어디서 돈 냄새는 그렇게 잘 맡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돈돈하더니 엄마 지금 만나서 하자는 말이 고작 그런 거예요. 난 그 사람 그렇게 집이 여유 있는 줄도 몰랐었고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도 부담스러워서 결혼은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들한테 뭘 어쩌라는 건데요. 엄마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변하기라도 해봐요. 내가 아주 시집가더니 미쳐가지고 애미한테 발악을 하는구나. 빨리 네 시댁 등쳐서 돈 뜯어내고 다른 부자 남자 만나서 결혼할 생각해? 너 그동안 내가 키워준 값을 내야 할 거 아니야? 누가 나를 키워줘요? 난 혼자 컸는데 누구 하나 너한테 신경이나 써준 적 있냐고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큰 소리를 쳐. 그때 갑자기 뒤에서 다급하게 달려드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친엄마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글쎄 저희 시어머님인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벙쳐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친구분들이랑 담소 나누려고 오셨다가 이 이야기를 전부 들어버리신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친엄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갑자기 펑펑 우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절대 화를 내시거나 흥분하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정신을 놓고 우시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이걸 구경만 하고 있어? 지금 내 시어미가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안 말리고 뭐 하는 거야? 야도 나고 돌대가리 같은 년아. 내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 짓거리지 마. 그러자 시어머님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도 우리 며느리 심선 굽고 반듯한 거 하나 보고 당신을 용서하고 참았는데 감히 내 며느리한테 그 따위 말을 해. 당신 하는 짓거리 보니까 그 파렴치한 당신 아들놈도 애미를 빼다 박았나 보네. 갑자기 어머님은 오열을 하시면서 제 남동생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을 욕보이냐며 시어머니한테 달려드는데 어머님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버렸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가서 일으켜 드리려는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시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5년 전 제 남동생은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갔는데 그때 남동생에게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남편의 여동생, 즉 살아있었다면 저희 아가씨였던 겁니다.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었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 남동생에게 입은 피해로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상견례 때 깽판을 치러 온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가해자 가족인 것을 알게 되셨던 거예요. 경악을 했지만 가해자 측인 엄마는 저희 시부모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한 거였고요. 순간적으로 5년 전에 제 남동생이 피해자라고 말하던 그 뻔뻔한 얼굴이 생각나서 몸소리가 쳐졌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 죽었는데도 저럴 수가 있는 건지, 저 인간은 사람이 맞기는 한 건지 싶었죠. 저는 남동생이 사고를 쳐서 검찰을 오갈 시기에 이미 집이랑은 연을 끊고 살아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요. 모든 걸 아시면서도 어머님은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결혼을 승낙해 주신 거였어요. 저 또한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앉아 오열했어요. 당신 아들은 잘못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더니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애는 당신 아들 때문에 이미 죽어서 돌아오지를 못해. 그걸 알면 평생을 쥐죽은 듯이 살아야지. 왜 그렇게 떳떳한 건데. 나는 당신 애들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병원에서 약을 타 먹어야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어머님은 엄마라는 인간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또한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도망치듯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서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한동안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님께 절대 어떤 위안도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랑 남동생도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와 남동생은 시댁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천벌을 받아도 싼 놈이에요. 그냥 저를 원하는 만큼 때리셔도 좋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동생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라면 그래서 안 되는데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우리 아들을 이런 망나니로 키웠어요. 제가 이 집 근처에는 다신 얼씬도 하지 않을게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부인 말씀대로 앞으로 딸내한테도 절대 연락하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도 오열을 하면서 싹싹 비는데 남편이 남동생에게 달겨들면서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주먹으로 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사건이 있던 당시 유학생활 중이어서 엄마와 남동생 얼굴은 몰랐거든요. 남편의 주먹질에도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그저 말 없이 죽은 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만 뚝뚝 흘리셨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사람처럼 살고 싶으면 우리 지숙이 제발 좀 그만 괴롭혀요. 애 좀 낳아주시라고요. 남편까지 울부짖으면서 말을 하는데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대신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말 없이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실 뿐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이후 어머님은 평소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늘 그렇듯 따뜻하고 온기 있게 해요. 지수가 우리 딸이 떠나고 엄마 많이 힘들지 말라고 내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온 것 같아서 참 행복하고 좋아. 우리 다 지나간 일들은 잊고 앞으로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살자. 나는 지난 5년 동안 평생 울 거리 다 울어서 이제 그만 울고 싶어. 어머님은 또 그렇게 저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어요. 제 삶은 가족 복이 정말 박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복으로 전부 보았나 봐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듬해 저는 딸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엄마한테 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편을 위한 존재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는데 제 딸들에게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어릴 적부터 태권도며 승마며 애들이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건 뭐든지 최대한 배우게 해주고 있어요. 여자도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요. 그런 저의 교육과는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 지지해 주신답니다. 그 덕에 제 아이들은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편견 없이 커가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손녀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집의 복덩이라고 하시면서 시댁에 한번 가면 온종일 한 명씩 붙잡고 안고 계시는데 잠시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지금은 우리 딸들이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서 받아쓰기 시험을 100점 받아오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딸들이 태어나고 집안에 온기가 넘치는데 제가 그토록 바라던 삶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어요. 저 또한 딸들에게 멋진 엄마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싶어서 작년에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20살에 이루지 못한 꿈을 늦게나마 이뤄보네요. 모든 일이 있을 때는 죽을 만큼 힘들더니 이제는 담담하게 이전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네요. 시간이 약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었나 봐요.
덥고 힘든 요즘이지만 청취자분들도 지치고 힘든 일상 속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일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